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해요? 한국어 문법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죠? 네, 초보교사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아니,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아예 이런 고민들도 하지 않고 나름 자신있게 수업을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여러 낭패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할지, 수업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국어 문법 수업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교육에서 문법을 가르칠 때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 정보입니다. 가르칠 문법의 의미는 당연히 가르쳐야겠죠. 자, 둘째, 형태 정보입니다. 문법의 형태가 어떠한지, 또 함께 쓰이는 단어, 선행하는 단어에 따라 또 어떻게 문법이 변화하는지, 이 형태가 존재하는지, 또 문법의 제약은 있는지 등등이 형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활용 정보입니다. 가르칠 문법이 어떤 담화 상황, 어떤 담화 맥락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활용 정보는 때로는 의미 정보랑 때로는 형태 정보랑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게 하려면 이 문법의 용법과 기능은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항목입니다. 자, 문법 수업할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형태 정보가 뭔지, 활용 정보가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각 항목들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들 정보들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 정보입니다. 문법을 가르칠 때는 문법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는 건 아마 모든 선생님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오늘 가르칠 문법과 유사한 의미나 형태의 문법이 있다면 그 문법과의 차이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을 것 같다라는 문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 것 같다의 의미는 여기 예문에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이 음식이 매울 것 같아요처럼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미래의 일을 막연히 추측할 때, 또 그러한 미래의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죠. 뭐 이런 문법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여러 가지 문법서라든지 한국어 교재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으시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법의 의미를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문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어휘나 표현이 학생의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어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 초보 선생님들이 문법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 문법서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거나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표현으로 최소한의 어휘를 사용해서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최소한의 어휘와 쉬운 설명으로 문법 설명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초급 같은 경우에는 초급 학습자들이 쓸 만한, 이해할 만한 어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문법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예문과 상황을 통해서 이런 예문과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의미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미지라든지 교사의 몸짓, 동작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법의 의미를 그저 말로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수업 시간에 가르칠 문법과 비슷한 의미의 문법을 그 전에 배운 게 있다면 그 문법과의 유사점, 차이점도 비교해서 오늘 문법의 정확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빠뜨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제 가령 을 것 같다와 유사한 문법으로는 나보다, 는 모양이다, 는 듯하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건 예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배운 문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지 아직 배우지도 않은 유사 문법들까지 끌어와서 수업 내용을 지나치게 확장하면 그것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배울 문법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가르칠 문법을 가르칠 때 그 전에 비슷한 문법을 가르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문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의미 정보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한다? 네, 문법의 의미 그리고 유사 문법과의 차이로 구성되고 문법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형태 정보입니다. 형태 정보는 문법의 형태, 그 문법의 모습과 구조, 문법적 제약 등을 말하는데요. 을 것 같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는 단어의 받침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리을 것 같다.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을 것 같다로 이 형태, 이제 다른 형태가 존재하죠. 이게 한국인들은 직관적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일종의 문법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문법의 형태가 변화할 경우에 이걸 가르쳐야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제시하실 때는 받침이 있는 동사, 없는 동사를 골고루 보여주시고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불규칙이라고 해서요.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불규칙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불규칙들을 배웠는지 잘 확인하시고 이미 배운 불규칙과의 조합에서 이 문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꼭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형태 정보들은 초급 단계에서는 수업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필수 교육 내용이고요.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급 초반까지는 꾸준히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시제, 선행하는 단어의 모음 종류에 따라서도 형태가 변화하니까 이 부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초보 교사들이 흔히 의미 정보만 가르치시고 이 형태 정보를 가르치시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형태 정보, 문법 수업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필수 항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활용 정보입니다. 활용 정보는 쉽게 말해서 그 문법이 실제 대화에서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 즉 그 문법의 용법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을 것 같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을 것 같다를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죠? 네, 강하게 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또는 겸손하게 그리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보죠. 만약 학생이 교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수업에 못 간다고 연락을 드릴 경우에 어떻게 문자를 드릴까요? 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에게 오늘 아르바이트 못 간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연락을 할까요?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교수님, 저 오늘 수업 못 갑니다. 사장님, 저 오늘 아르바이트 못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의미 전달은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어때요? 뭔가 나 혼자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말하려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을 것 같아요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 오늘 수업 못 갈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아르바이트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어떤 못 가게 되는 사정들을 추가로 그런 어떤 정보들을 더 주게 되죠. 이런 게 활용 정보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은희과가 있어요. 은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때로는 강조의 느낌을 줄 때 사용하기도 해서 이 은희과를 잘못 사용하면 약간 무례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가 필요한 상황, 어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과 같이 쓸 때는 사실 은희과가 아니라 같은 이유의 의미를 가지는 아어서와 함께 써야 됩니다. 여기 예문처럼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늦었으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의미 전달은 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죠.
약간 어색한 외국인 말투가 되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미안해요와 같이 약간 예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어서랑 같이 쓴다는 것. 그래서 아어서 미안해요, 아어서 고마워요 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화용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실 때는 학생들이 그 목표 문법이 실제 담화 상황 속에서 정확한 용법과 기능을 알도록 화용 정보도 같이 가르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화용 정보로 구분할 만한 게 딱히 없기도 하고요. 또 앞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정보와 형태 정보와 이 화용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실제 담화 상황 속에서 그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법과 기능을 꼭 체크해 보시고 같이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문법 교육에서 꼭 다루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선생님들께서는 문법 수업할 때 이 세 가지를 다루고 계신가요? 자, 이제 문법 수업하실 때 의미 정보, 형태 정보, 화용 정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멋진 한국어 수업을 응원하겠습니다.